2015년 4월 28일 중국 광둥성 산웨이시의 한 임대 아파트에 고약한 냄새가 가득 찼습니다. 아파트 복도하며 냄새가 너무 심하니까 이 주민들이 이 냄새의 진원지 한 집을 찾아 문을 두드리는데 아무리 두드려도 대답이 없어. 이상하게 여긴 주민은 바로 집주인에게 연락합니다. 이 집에서 냄새가 아주 그냥 미치겠어요. 그래서 집주인의 동의하에 강제로 문을 따고 집을 들어가게 되는데 문 열자마자 이들 눈에 보인 건 부패한 여성의 시신. 곧바로 현장으로 경찰이 출동, 조사를 시작하는데 사망자는 38살이었던 홍샤오진. 사건이 발생한 방은 그녀가 평소에 살던 집이었습니다. 그녀는 몇 년 전 스촨성에서 광둥성으로 일을 하러 온 여자였어요. 어디서? 유흥업소에서. 그만큼 그녀의 인간관계 매우 복잡했습니다. 사망해 있던 그녀의 모습은요, 조금 특이했어요. 침대에 되게 기이한 자세로 누워 있었는데 얼굴에 랩이 막 둘러져 있어. 거기다 하의가 다 벗겨져 있는 상태. 부검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그녀는 사건 당시 생리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고요. 몸에 심하게 다툰 흔적이나 칼에 찔린 흔적, 외상 같은 거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이건 뭘 말하고 있는 걸까? 경찰은 아무래도 성폭행으로 인한 살인은 아닌 것 같다 추정합니다. 그녀의 사망 시간은 시신 발견 약 30시간 전, 즉 2015년 4월 27일 밤부터 2015년 4월 28일 이른 새벽 사이. 사망 원인은 목졸림, 즉 홍샤오진, 다른 사람에 의해 목이 졸려 사망했다. 얼굴의 랩은 죽인 후에 범인이 감아 씌운 것이다. 왜 씌워놓은 걸까요? 사건 현장인 그녀의 집은요, 되게 작은 10여 평 정도 되는 방에 딱 침대 하나, 화장대 하나, 옷장 하나, TV 하나, 냉장고 하나 끝. 여기서 이 방에 있었던 옷장과 서랍 모두 열려 있었고 뒤져본 흔적이 보였습니다. 확인 결과 홍샤오진의 금은 보석, 그리고 지갑 속의 현금, 고인의 핸드폰 모두 사라진 상태였어요. 그렇다 보니 경찰은요, 성폭행에 의한 살인이 아닌 강도짓에 의한 살인이구나. 하지만 여기서 이상한 건요, 당시에 이 홍샤오진의 집이요 3층이었어요. 당연히 1층과 3층 좀 높이 차이가 있잖아요. 이 범인 그럼 창문으로 들어왔나? 창문 다 뒤져봤습니다. 그런데 깨끗해. 그럼 홍샤오진이 잘 때 몰래 현관문을 따고 들어왔구나. 현관문 다 뒤져봤어요. 강제로 문을 연 흔적 없었습니다. 이 범인 아마도 정문, 현관문을 통해 벨을 누르고 당당히 들어왔을 가능성이 크다. 범인을 집 안으로 들인 사람은 아마 피해자 홍샤오진 본인일 것이다 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범인 홍샤오진과 안면이 있는 사이? 그런데 그녀 직업이 약간 몸 파는 여자였단 말이에요. 처음 보는 남잔데 관계를 목적으로 찾아온 사람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실제 경찰 조사 결과 그녀의 집안에서 남자 콘돔이나 남자 로션 등등 많은 남성의 이런 생활 물품 같은 것이 많이 발견됐습니다. 거기다 이웃들 말로는 평소 낯선 남자들이 이 집을 드나드는 걸 자주 봤었다고. 사건 현장엔 범인의 단서가 몇 개 남겨져 있었어요. 바로 발자국 2개와 홍샤오진의 머리를 감싸고 있었던 랩. 그 랩에 작은 지문 하나가 떡하니 확인 결과 피해자 게 아니야. 그럼 범인 거라는 건데 여기서 안타까운 건 이 지문과 발자국이 약간 희미하게 찍혀가지고 크게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거. 부검을 통해 중요한 단서가 하나 또 나옵니다. 와, 이 여자 홍샤오진 생전에 마약했네. 그렇다면 이 사건 혹시 마약과 연관이 있는 거 아니야? 경찰은 먼저 홍샤오진이 일했던 노래방 유흥업소를 예고 없이 찾아갑니다. 동료들 말에 따르면 그녀는 매우 활기차고 쾌활한 성격이었다고. 돈 욕심도 많아서 일도 엄청 열심히 했다는데 그녀가 평소 상대했던 사람들은요, 일부 사업가나 노숙자 남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확인 결과 홍샤오진 사건이 일어나기 한 달 전 새 남자친구를 사귀었었네. 그의 이름은 장하이. 경찰은 이 이름을 딱 듣는데 낯설지 않았어요. 어라, 이놈 마약 중독자로 2년 전에 우리가 체포해서 마약 재활원으로 보냈던 놈 아니야? 장하이는요 35살로 이미 마약 중독자에 직업도 없는 노숙자였습니다. 경찰은요 딱 그려졌어요. 혹시 둘이 연인 사이였으니까 둘 다 마약 관련이 있어 보이니까 홍샤오진 집에서 둘이 마약을 막 하다가 너무 많이 한 거지. 장하이가 환각이 보이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지 못하고 홍샤오진을 죽인 거 아닐까. 환각에 죽이고 얼굴에 랩을 막 칭칭 감아 씌워놓은 거 아닌가. 바로 장하이에 대한 조사에 착수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장하이 사건 추정 당일 광둥성 홍샤오진 집이 있는 지역에 있질 않았어. 사건 일주일 전부터 장하이가 무슨 일 때문에 완전 다른 선전 지역에 있었다는 게 확인된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 시간이 안 맞는 거죠. 그렇게 그는 용의자에서 배제됩니다. 어떻게 수사를 이어가야 하나 난감해하고 있던 이때 홍샤오진의 친구가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해줘요. 사건이 있던 날 밤 홍샤오진과 마작을 했었다는 거예요. 재밌게 막 하다가 갑자기 홍샤오진이 한 저녁 8시쯤 전화 한 통을 받더니 애들아 나 가봐야 될 것 같아. 나 먼저 갈게. 재밌게 해. 하곤 서둘러 떠났다는 거예요. 전화한 사람이 누군진 모르겠지만 그때 홍샤오진의 말투로 봤을 때 여자는 아닌 듯 보였다고. 무조건 남자. 그리고 이 친구가 이어서 하는 소리가 그렇게 홍샤오진이 먼저 마작하다가 자리에 떴잖아요. 그 이후에 한 저녁 12시가 좀 넘어서 자기가 홍샤오진한테 전화를 했었다는 거예요. 야, 나 야식 시켜 먹을까 싶은데 뭐 먹을까? 그냥 수다 떨려고. 그런데 이때 홍샤오진 정상적으로 전화를 받았고 통화 목소리도 평소와 똑같았다는 거예요. 즉 사건 당일 저녁 12시가 넘어서 죽었다는 거죠. 경찰은 그날 밤 홍샤오진의 통화 기록 확인 들어갑니다. 여기서 이상한 전화번호 2개가 발견돼요. 하나는 한 지역의 지역번호였고요. 또 하나는 충칭에서 걸려온 또 그 지역의 이제 번호였어요. 핸드폰 번호가 아닌 거죠. 이 충칭에서 걸려온 번호가 그녀와 마지막으로 통한 사람이었고 그녀와 가장 많이 통한 번호였습니다. 이 충칭 번호를 추적한 결과 그녀와 그날 통한 사람은 에페이라는 남자. 여기서 놀라운 건요. 홍샤오진이 생전에 쓰던 핸드폰 있죠. 그것도 이 에페이라는 남자 명의로 돼 있었다는 겁니다. 이 남자 뭐야? 이 남자의 정체는요. 홍샤오진의 가족들이 바로 밝혀줍니다. 사실 홍샤오진 고향에서 결혼을 한번 했었던 거예요. 아이까지 낳아 살다가 2013년도에 이혼을 하게 됐고 아이는 홍샤오진이 맡아 키우게 됐는데 이게 돈도 벌어야 되다 보니 혼자 아이를 못 키우겠어. 그래서 자기 부모님에게 아들을 맡기고 혼자 수촨성에서 광둥성으로 옮겨왔던 거예요. 그녀는요, 일을 해서 돈을 벌면 어느 정도의 돈을 정기적으로 부모님에게 붙였습니다. 홍샤오진은 고향에 자주 내려가진 않았어요. 그저 통화로 안부를 전하곤 했는데 이 마지막 통화를 했을 때 그녀가 부모님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엄마, 내가 결혼을 전제로 만나는 남자가 있어. 그 남자가 바로 예페이였습니다. 예페이는 40대로 충칭 남자였어요. 하는 일은 어부. 그도 와이프가 있었고 아이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부관계는 썩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죠. 예페이는요, 홍샤오진을 만난 이후에 바로 본처 정리했습니다. 홍샤오진이 사망하고 나서 이 가족들이 예페이한테 전화를 했었대요. 홍샤오진이 죽었다고. 그랬더니 예페이가 자기 지금 충칭에서 중병을 앓고 있는 아버지를 돌보고 있다고. 그게 정말이냐고 하면서 너무 놀래더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홍샤오진의 친구들 말은 다릅니다. 예페이는 사망한 홍샤오진의 많은 남자친구들 중에 한 명일 뿐이다.
어장관리 당한 남자일 뿐. 제가 앞서 그랬죠. 이 사건 한 달 전 만난 남자친구가 있었다고. 누구? 장하이. 친구들 말이 이거예요. 무슨 예페이 자기랑 결혼을 전제로 만나길. 예페이의 바람이겠죠. 예페이는 고정된 수입이 없는 남자였어요. 홍샤오진은 약 한 달 전부터 그와 만나지도 않고 있었는데 무슨 자기랑 결혼을 전제로 만났다는 거야. 결혼을 전제로 만났다면서 새로운 남자친구를 또 사깁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이에 경찰이 예페이에 대해 집중 조사에 들어갑니다. 그는요, 중병을 앓고 있는 아버지를 돌보기 위해 충칭에 있었는데 기차나 공항 모두 조회했을 때 예페이가 사건 추정 당일 교통편을 이용해 홍샤오진 집 지역으로 이동한 흔적 전혀 발견되지 않아요. 예페이 아버지가 입원해 있는 병원 의료진들 또한 예페이가 사건 전후 며칠 동안 병원에서 아버지를 돌봤다고 증언해줍니다. 그렇게 예페이도 용의자에서 배제. 이렇게 되다 보니 경찰은 그녀 핸드폰 기록에 남겨져 있던 또 다른 지역 번호, 이 번호에 집중하게 됩니다. 조사 결과 그 번호의 주인은 멀린이라는 60대 생선가게 주인이었어요. 앞서 친구가 마작하다가 저녁 8시쯤 홍샤오진이 전화 한 통 받고 먼저 나갔다고 했잖아요. 그 전화를 건 사람이 이 생선가게 남자였습니다. 이 남자 또한 경찰에 얘기해요. 나 홍샤오진과 진지하게 만나고 있던 남자예요. 나 그녀와 한 달 전부터 내연관계로 자주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여기까지만 봐도 생전에 이 홍샤오진 진짜 어장관리 엄청 하고 다녔다는 게 좀 느껴지죠. 경찰은요, 이 생선가게 남자를 주요 용의자로 봤습니다. 왜냐? 확인 결과 이 생선가게 남자와 홍샤오진 둘 사이에 동거래가 좀 있었네. 홍샤오진이 이 남자한테 약 6만 위안 정도를 빌렸었네. 6만 위안 하나로 약 1,000만 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돈 때문에 이놈이 죽인 거 아니야? 사건 현장 근처의 CCTV를 확인하던 경찰은 중요한 단서를 하나 더 발견합니다. 고인 홍샤오진의 임대주택에서 서쪽으로 약 100m 떨어진 곳에 있는 CCTV에 이 사망한 홍샤오진의 집 쪽으로 걸어가는 한 남자가 찍힌 거예요. 하지만 이 CCTV 화질이 아주 너무 구려가지고 정확한 얼굴 확인이 안 돼. 그닥 도움이 안 된 거죠. 하지만 곧 좋은 소식이 또 들려옵니다. 제가 앞서 그랬잖아요. 사건 현장에 발자국 2개가 남겨져 있었다고. 그런데 이 발자국 사이즈와 신발 밑창으로 봤을 때 이 신발 디자인 이것과 똑같은 게 생선가게 아저씨인 멀린한테도 있어. 즉 사건 그날 밤 멀린이 홍샤오진 집에 갔을 가능성이 높다. 바로 경찰 생선 아저씨 멀린 소환합니다. 여기서 더 확신이 서요. 왜냐? 이 생선가게 아저씨 멀린이 신문을 봤는데 다리를 달달 떨면서 손톱을 막 물어뜯고 경찰이 의혹과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하면 제대로 말도 못하는 거예요. 누가 봐도 범인 같아. 하지만 멀린 자기 말로는 이렇습니다. 사건 당일 홍샤오진 집에 갔던 건 맞다는 거예요. 갔어. 왜? 성관계 하려고. 자, 여러분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게요. 당시 홍샤오진 38살이었고요. 이 멀린 60대였습니다. 그런데 무슨 내연관계였고 사건 당일날 성관계하고 싶어하고 갔다고. 아우 진짜 둘 다 똑같은 연놈들이에요. 여튼 관계하자 둥가둥가 하자 했는데 이때 홍샤오진이 거부했다는 겁니다. 왜? 자기야 오늘 안 돼. 나 생리 중이야. 그래서 자기는 그냥 나왔다는 거예요. 자기가 죽이지 않았다. 난 그냥 그 집에 저녁 9시 정도까지 머물다가 집으로 돌아갔다. 그 증거로 자기 집에 도착하자마자 거래처 사람과 통화했다. 그 사람한테 전화해봐라. 이 생선가게 아저씨 멀리는요. 내가 신문 받으면서 불안해한 이유는 내가 범인이어서가 아닌 불륜 짓 한 거 이런 더러운 짓 한 거 와이프한테 걸릴까봐.
내연관계로 있었다는 거 내 가족들, 내 자식들까지 다 알게 될까봐 쪽팔려서 와 이제 나 못됐다 라는 생각에 불안해하고 있었던 거지 다른 이유는 없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이들 중에 범인 있거든요. 예페이, 멀린, 장하이. 여러분은 이들 중 누가 범인인 것 같나요? 경찰은 사건을 빨리 해결하기 위해 수사 범위를 확대합니다. 주변의 모든 목욕탕, 호텔, PC방 등 사건 당일 밤에서 이른 새벽에 모든 내역을 다 확인, 탐문수사 진행해요. 그 결과 중요한 게 하나 잡힙니다. 사건 바로 전날 정오쯤에 한 남자가 사건 지역 근처 호텔에 체크인한 게 잡힌 거예요. 그 남자는 바로 예페이였습니다. 자, 전에 예페이는 분명히 충칭에서 중병의 아버지를 돌보고 있었다고 얘기했습니다. 경찰 또한 그가 사건 현장 지역에 왔다 간 기차나 비행기 등 교통기록 발견하지 못했죠. 그래서 의심해서 배제됐는데 예페이는 어떻게 사건 현장 지역으로 왔던 걸까? 그리고 와놓고 왜 경찰한테는 내내 충칭에 있었던 척 거짓말을 했던 걸까? 사실 2015년 이때는요. 버스표가 실명제가 아니었대요. 그러니까 버스표를 끊어도 누가 끊었는지를 몰라. 이때 그가 이걸 이용한 겁니다. 나름 치밀하게 한다고 버스를 이용했지만 사건 지역 근처 호텔 투숙 기록에서 딱 걸렸죠. 호텔 CCTV 확인 결과 예상대로 그는 새벽 2시와 4시 두 번이나 호텔에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가 향한 곳은 홍샤오진 집이었어요. 그 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다음날 아침 8시에 그는 바로 다시 버스표를 구매, 고향 충칭으로 돌아갑니다. 와, 썩은 내가 펄펄 나죠? 바로 경찰 예페이 체포합니다. 너 이씨, 사건 당일 사건 현장 갔었네. 왜 거짓말했어? 이렇게 되니 얼마나 지가 버틸 거예요. 아, 죄송합니다. 그렇다면 그는 왜 홍샤오진을 죽인 걸까? 자기 말로는 그래요. 2013년도에 생계를 위해 산웨이시 지역에 왔고 일을 하다가 홍샤오진을 만나 둘이 찌릿찌릿 바로 연인 사이가 됐는데 이때 자기가 너무 홍샤오진을 믿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저축했던 모든 돈을 여자친구인 홍샤오진한테 잘 보관해 달라고 자기한테 있으면 다 쓸 것 같다면서 맡겼는데 제가 맨 처음에 마약을 언급했었잖아요. 홍샤오진 마약 중독자였어요. 이 여자가 내 돈으로 막 마약을 사. 거기다 그 마약을 지만 한 게 아닌 나한테도 막 권유해가지고 둘 다 마약에 빠지고 거기에 이제 더 넘어서서 둘 다 도박에까지 빠진 거예요. 당연히 있는 돈 없는 돈 다 탕진했죠. 모은 돈에 일상생활까지 힘들어진 예페이. 이런 예페이를 홍샤오진이 점점 무시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난 널 사랑해. 예페이 바로 본처와 이혼. 가지고 있던 부동산에 차까지 팔아 돈을 마련해요. 왜? 내가 사랑하는 그녀가 쩐 돈을 원하니까. 돈 때문에 홍샤오진은 예페이와 다시 화해합니다. 하지만 2015년 3월 진짜 이 예페이의 아버지가 중병에 걸리신 거예요. 그렇게 아버지를 돌보기 위해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 둘 사이가 더 멀어져요. 결국은 그녀가 먼저 사건 한 달 전 예페이에게 헤어지자 말합니다. 하지만 예페이, 이게 받아들여지겠습니까? 난 그녀 없으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붙잡아 보려고 그녀 집까지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이때 홍샤오진 만나주지조차 않습니다.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었죠.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 점점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아무리 만나서 얘기하자 해도 다 무시하니까. 그러니까 일부러 계획은 아니고요. 아무 생각 없이 버스를 타요. 또 붙잡아 보려고. 그래서 홍샤오진 집 근처에 도착. 바로는 못 들어가고 1층을 막 서성거리면서 3층 그녀 집에 불이 켜지는지 꺼지는지 확인합니다. 자기 딴에는 지금 그녀 집 안에 다른 남자가 또 있을까봐 그래서 섣불리 벨을 누르지도 못했다고. 그렇게 1층을 서성이다가 다시 호텔로 돌아가요.
그리고 새벽 4시쯤에 다시 그녀의 집으로 갑니다. 이때 그는 용기를 내서 문을 두드려요. 처음에 홍샤오진 문을 안 열어주려고 했었대요. 그런데 자기가 막 세게 두드리고 소란을 좀 피우니까 어쩔 수 없이 문을 열어줬던 거예요. 그 방에서 둘은 당연히 큰 말싸움을 벌였습니다. 홍샤오진의 입에서 그를 무시하는 오만 말들이 나왔고 그 말에 욱해서 자기도 모르게 목을 졸라 죽였다는 거예요. 자, 지금 죽인 살인마의 말입니다. 믿거나 말거나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한 게 생기죠. 얼굴에 랩은 왜 씌워놓은 거야? 그 이유는요. 죽은 그녀 얼굴을 보니까 좀 역겹더라고요. 그래서 뭐 특별한 의미는 없어요. 와, 중국입니다. 이런 놈에게 어떤 형벌이 내려졌겠습니까? 바로 그냥 사형이죠. 이 사건의 간략한 요약은 이렇습니다. 가족이 있는 남자가 젊은 여자한테 빠졌어요. 그녀를 위해 가족과 자식들 다 버려버렸습니다. 가족까지 다 버렸는데 그에게 남은 건 빈털터리와 도박 중독과 마약 중독. 그나마 의지하고 있었던 홍샤오진까지 헤어지자고 하니 나한테 남은 게 없거든. 그래서 죽인. 참, 랩을 얼굴에 씌우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중국에서 일어난 한 살인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